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어디까지 했었죠? 네? 네, 조세 총론은 맞아요. 네. 380페이지까지 했던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정의했었던 내용이 조세의 개념, 그 다음에 조세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자, 조세란 무엇을 말하느냐?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 충당을 위해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조세가 되려면은 국가나 지자체가 징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목적으로 징수를 해야 된다? 경비 목적으로 징수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도 누구로부터 징수를 해야 되느냐?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로부터 징수가 되더라. 그것도 어떻게 징수한다? 금전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하되 금전의 방식으로 징수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세금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분류가 되는데,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다, 지방세다, 또 사용 목적에 따라서 보통세다, 목적세다, 이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전가 유무에 따라서 직접세냐 간접세냐,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뭘 정리할 거냐면 두 가지를 정리할 건데, 자, 38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4번에 과세객체의 인적 귀속 여부에 의한 분류해서 인세다, 물세다, 그 다음에 과세 표준에 의한 분류해서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종가세다, 종량세다, 이런 말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 좀 정리할게요. 자, 우리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었느냐면, 세금은 과세 표준이라는 것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과세 표준이라는 것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뭘 구하시면 되느냐면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하시면 되고, 여기에 가산세라는 게 있으면 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면세액이나 공제세액 등이 있으면 빼주시고, 그 다음에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기납부세액이라 그래요. 그래서 미리 납부한 세액까지 공제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될 세금을 납부할 세액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건 세금을 계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이니까 꼭 암기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내는 세금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납부할 세액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앞자에다가 납부자를 붙이는 거죠. 근데 납부할 세액이 나오려면 뭐가 먼저 나와야 되느냐면 산술적으로 계산된 세액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산출세액이다 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래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산출세액을 계산을 해야 되고,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세 표준이라는 거하고 뭐하고 필요해요? 세율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세금 계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은행 이자를 계산할 때는 뭐가 필요하느냐면 두 개가 필요하죠. 이자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요? 원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죠. 원금에 해당하는 게 과세 표준이고요, 이자율에 해당하는 게 세율이에요. 그래서 이자 계산할 때는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이건 세금 계산하니까 무슨 율이라고 해요? 세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곱해서 우리가 나오는 값을 산출세, 거기에 따라서 가감 조정할 게 있으면 가감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될 세금을 납부할 세액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산출세액과 납부할 세액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대학교에 들어가면 대학 등록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근데 같은 과에 같은 대학에 같은 과를 들어가면 등록금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야 될 정상이죠. 단 그 사람이 국가유공자라든지 하게 되면 조금 더 뭐 해줘요? 깎아주죠. 또 성적 우수자가 된다면 또 역시 깎아주고요. 그래서 실제로 낼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같아야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나오는 금액이 있고 실제로 내가 내야 될 금액이 있고요. 세금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요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 그때 요 과세표준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느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표준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라고 하고 여기에 곱해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세율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 과세표준을 판단할 때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 과표를 잡을 때 어떻게 잡을 것이냐? 물건별로 잡으면은 물세라고 하고요. 사람별로 잡으면 인세라 그래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곱해지는 세율에는 고정된 세율을 적용을 하면 비례세라고 하고요. 점진적으로 누진된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면 누진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지방세는 대부분이 물세고 비례세며 국세는 대부분이 인세고 누진세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지방세 중에서 인세 구조도 있고요. 국세 중에서도 물세 구조가 있고요. 물세 중에서도 누진세가 있고 인세 중에서도 비례세가 있긴 있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하지만은 원칙은 지방세는 물세고 비례세, 국세는 인세고 누진세. 이걸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물건이 있고 B라는 물건이 있고 C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때 A가 1억짜리고 B가 2억짜리고 C가 3억짜리예요. 근데 A가 갑의 거고 B도 갑의 거고 C는 갑과 을의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과세 표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 문제가 생겨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그냥 물건 하나씩 잡자. 그래서 1억에다가 1억을 과세 표준으로 잡고 여기에다가 뭘 곱해서요? 세율 곱해서 세금 계산하고 2억을 과세 표준으로 잡고 세율 곱해서 세액 계산하고 역시 3억을 과세 표준으로 잡고 세율 곱해서 세액 계산하는 방법. 그러면 과세 표준이 뭐 별로 잡혔어요? 물건별로 잡혔죠. 그래서 이걸 물세.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고 누구 건지를 보자. 봤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총 몇 개예요? 3개죠.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걸 한번 합쳐봅시다. 그랬더니 A하고 B하고 C의 절반이네요. 그러면 전체 합계액이 얼마예요? 4억 5천이죠. 4억 5천을 과세 표준으로 잡고 여기에 세율 곱해서 세금 계산합시다. 그 다음에 을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냐? 을은 3억의 절반이니까 1억 5천이겠네요. 이걸 과세 표준으로 하고 여기에다가 세율 곱해서 세금 계산합시다. 이런 구조로 가는 방식. 이걸 인세라고 해요. 그래서 세금을 계산을 할 때 과세 표준을 잡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별로 잡을 것이냐, 물건별로 잡을 것이냐. 물건별로 잡으면은 물세, 인별로 잡으면은 뭐라고 해요? 인세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인세가 맞냐, 물세가 맞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세금은 누가 내요? 사람이 내요, 물건이 내요? 그래서 원래 인별로 계산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왜 지방세는 물건별로 가느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서울에 가 있고요. 이 물건이 예를 들어서 대전에 가 있고 이 물건이 예를 들어서 인천에 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 세 개를 합쳐버리게 되면은 지역별로 부과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지방세는 각 그 지역에서 걷는 세금이죠. 그래서 이걸 인별로 합치게 되면은 지역별로 나눌 때 싸움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계산합시다. 그래서 지방세는 단순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뭐 별로 잡자? 물건별로 잡읍시다. 하지만은 국세는 이런 지역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래서 그냥 사람별로 잡읍시다. 이렇게 가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개념을.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대표적으로 자, 그러면 내가 자, 취득세는 국세요, 지방세요?
취득세는 지방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다 지방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는 국세에 해당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세 채를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세 채 합쳐서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해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예. 근데 내가 아파트 세 채를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세 채에서 나온 이익을 다 합쳐서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국세는 전부 다 뭘 중심으로 계산하느냐? 나를 중심으로 계산해요. 국세는. 아시겠나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전부 다 뭐 하십시오? 합산해 주세요. 뭘 계산을 할 때? 과세 표준을 계산을 할 때. 대신 하나의 물건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뭐 하십시오? 쪼개서 계산하십시오. 뭐별로? 인별로. 그게 인세. 자,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지에 잘 나오는 내용이 이거거든요. 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게 되면 무슨 세금을 내야 되느냐면 1차적으로 재산세를 먼저 내셔야 돼요. 집을 가지고 있게 되면 재산세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리고 그게 6억이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내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래서 일단 재산이 있으면 내는 세금이 재산세, 그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다시 한번 내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과다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래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 일정 금액이 넘어갔다,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보유세를 조금 더 늘려버리는 거죠.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다,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파세요. 그래서 집을 줄이세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집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주택 가격은 안정이 되겠죠?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게 종합부동산세인데, 그때 과다 보유를 따질 때 주택에 대해서는 얼마가 기준이냐면 6억이 기준이에요.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A라는 주택과 B라는 주택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근데 A라는 주택은 4억짜리고 B라는 주택은 5억짜리예요. 자, 그러면 일단 재산세는 내야죠? 재산세 계산할 때 과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예요. 과세 표준을 어떻게 잡는다? 따로따로. 그죠? 그래서 이게 비록 갑의 거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4억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 하나 계산하고, 5억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 하나 계산해서 고지서가 2장이 간다라는 이야기죠. 아셨죠? 그래서 내가 주택을 몇 채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 주택 개수만큼 와요. 고지서가. 자, 그리고 나서 재산세를 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판단해야 돼요?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판단을 해야죠. 그때 이 사람은 종부세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잘 보셔야죠. 지금 6억이 초과돼야 납세무가 있다고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게 국세니까 인별로 가야죠, 인별로. 아시겠어요? 이건 지방세니까 뭐 별로 잡았어요? 물건별로 잡았지만 국세부터는 인별로 잡으라고요. 그러니까 주택 하나씩 잡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라고요, 사람을.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 총액이 얼마예요? 9억이라는 거죠. 이렇게 잡으라고요. 그러면 9억이면 6억 초과된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게 과세 표준이 되고 여기에다가 뭘 곱해서요? 세율을 곱해서 다시 한번 세금을 내는 거죠.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제일 처음에 금액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는 세금 계산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전체를 묶어서 잡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물건별로 잡아야 되느냐. 지방세는 그냥 물건별로 잡는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좀 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주택별로 과세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아셨어요? 대신 이건요, 주택 소유자별로 과세합니다. 이게 우리 시험 문제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그러니까 과세를 할 때, 즉 다시 말해서 과세를 할 때 물건별로 과세할 겁니까? 인별로 과세할 겁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 이거요?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니까 매도가가 안 나와요. 예. 공시지가가 아니라 그냥 기준시가예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10억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납세무가 있느냐 없느냐 좀 줄여서 쓸게요. 종부세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되겠죠. 자,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순간 오는 뭐 너예요. 단순한 내용이에요. 인세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물건은 얼마짜리지만 10억짜리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판단하니까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각자 얼마씩이에요? 각자 5억씩이에요. 그러면 6억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납세무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요게 재작년 시험 문제. 그래서 10억짜리 주택을 부부가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면 종합부동산세 납세무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종합부동산세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어내려면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아셨죠? 그래서 가끔 이런 걸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장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사업장을 하나 더 내고 싶어요. 내고 싶은데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내 배우자 이름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자, 내가 사업장을 하나 더 내고 싶어요.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사업장을 하나를 가지고 있으나 또는 사업장을 하나를 더 내서 두 개를 가지고 있거나 소득세는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장이 두 개가 있다고 해서 소득세가 나누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소득세는 국세요 지방세요? 소득세 국세입니다. 소득세 국세죠. 그러니까 내가 10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도 소득세는요 10개에서 나온 걸 전부 합쳐서 계산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더 내면은 뭐 세금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소득세는 전혀 못 줄여요. 사업장이 두 개가 됐다고 해서 소득이 쪼개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인세에서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도 한번 산정을 해보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자, 10억짜리가 있다. 10억짜리가 있는데 A라는 물건이 10억짜리예요. 근데 이게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돼 있습니다. 지분은 6대 4예요. 자, 이걸 세금을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첫 번째 방식은 그냥 10억을 과표로 잡고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내야 돼요? 사람이 내는 거죠. 그래서 요 나온 세금의 60%는 갑에게 부과를 하고 40%는 을에게 부과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세금 계산할 때 그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갑이 60%니까 6억을 과세 표준으로 잡고 여기에다가 뭘 곱해서요?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계산을 해서 이건 그냥 갑에게 바로, 그 다음에 4억을 과세 표준으로 잡고 세율 곱해서 세액 계산해서 이건 을에게 바로 부과하는 방식. 요 두 가지 방식. 결국에는 세금은 누가 내요? 갑과 을이 냅니다. 사람이 내는 건 맞아요. 근데 잘 보시면은 차이점이 하나 있죠? 출발이 달라요. 출발이. 즉 세율 앞에 금액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계산 방식은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어차피 세금은 사람이 내긴 내지만 출발할 때 물건 전체를 끌어다 쓰면 요게 무슨 세? 물세. 아예 출발부터 뭐별로 나누면 사람별로 나누어서 출발을 하게 되면 그게 인세라는 거죠. 국세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국세는. 이해되셨어요? 지방세는 이 방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계산을 하라라는 게 아니라 의미 자체를 이해하시라고요. 계산은 지금 당장 못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지방세를 판단을 할 때는 이 물건이 누구 거예요? 이걸 보지 마세요. 이 물건이 얼마짜리예요? 이걸 봐야 돼요. 하지만은 국세를 판단을 할 때는요, 이게 누구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를 따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 자체를 달리 하셔야 돼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인세하고 물세하고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래서 세금을 잡을 때, 처음에 잡을 때 물건별로 잡느냐 사람별로 잡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조금 달라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뭐냐. 그렇다면 이제 과표가 잡혔으니까 뭘 곱해야 돼요? 세율을 곱해야 되죠? 이때 세율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례세라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누진세라는 방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세금은 요 개념만 이해하시게 되면 거의 절반은 성공이에요. 근데 내용 설명을 해드릴 때는 알아듣는데 나중에 가면 이게 되게 좀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좀 생각을 해주시라고요. 자, 우리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취득세라는 세금은 법률이 정해놓은 그 과세 표준에다가 자, 매매로 취득했을 때 법률이 정해놓은 과세 표준에다가 4%를 곱해서 계산을 해요. 자, 과세 표준에 곱해지는 비율을 뭐라고 한다? 이걸 세율이라고 해요. 그때 요 세율이 뭘로 표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표시 방법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로 표시되어 있죠. 즉 비율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비율로 표시되어 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느냐면 정률세라 그래요. 비율로 표시했다 그래서. 아시겠어요? 자, 근데 이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딱 고정돼 있죠. 이렇게 고정돼 있는 세금을 비례세라 그래요. 비례세. 자, 그래서 정률세라는 말은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비율로 표시되어 있으면 정률세라고 하고, 참고로 우리 세율을 표시할 때 또 하나 방식이 있어요. 나중에 등록면허세를 배우시면 아시겠는데 말소 등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한 건당 6,000원을 곱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세액을 계산을 해요. 요게 과세 표준이고 요게 세율이거든요. 자, 이 세율이 뭘로 표시되어 있어요?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시하느냐면 정액세라 그래요. 금액으로 표시됐다 그래서. 그냥 가운데 글자를 보시면 돼요. 가운데 글자를.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다 뭘로 표시가 되느냐면은 비율로 표시됩니다. 아주 일부만 금액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 경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세. 자동차세가 뭘로 계산하는지 아시죠? cc당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배기량으로 계산하죠. 배기량으로. 이제 그게 논란이 돼서 지금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그죠? 즉 다시 말해서 배기량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생기느냐면 외제차 같은 경우에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차값은 7천만 원, 8천만 원 하는데 배기량이 2000cc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세금이 싸고요. 우리나라 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 3300cc가 되는데도 차값이 4천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배기량으로 가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차가 더 세금이 비싸지는 문제점이 생겨요. 이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요즘은 다운사우징이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배기량을 낮추면서요. 출력을 높게 만들죠. 그러면은 배기량으로 가게 되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차의 성능으로 가야지. 그래서 이제 금액으로 좀 바꿔봅시다 해서 지금 작업은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기준을 마련할 건지가 나올 건데 그 전까지는 지금까지는 계속 배기량으로 가요. 자, 이런 구조들이 있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례세냐 누진세냐는 이제 얘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과세 표준에 따라서 얘가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예요. 안 변하면은 무슨 세? 비례세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소득세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 표준에다가
법률이 정해놓은 과세 표준에다가 6에서 40% 세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게 세율이죠? 자, 뭘로 표시되어 있어요? 비율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표시해요? 정률세라고 합니다. 표시 방법이 문제는 6에서 40이니까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에 따라서?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도 변할 것이다. 그것도 늘어난다. 그래서 이를 뭐라 그래요? 누진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누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는 아시잖아요. 많이 들어봤죠? 어디에서 들어봤어요? 전기세라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전기요금. 대한민국에 전기세 없어요. 자, 그래서 비율로 표시했으니까 정률세, 그리고 점진적으로 늘어나니까 누진세라는 거죠. 그래서 정률세다 정액세다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는 거고,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비례세하고 누진세예요. 그러면 단순한 방법은 뭐예요? 비례세가 되게 단순하죠. 그냥 비례세는 세율만 외워서 적용만 하면 돼요. 하지만 누진세는 세율 구간을 다 외워야 돼요. 실무적으로. 이론상으로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우리 시험 목적상으로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소득세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좀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으니까. 자, 소득세 세율은 6에서 40%인데 현재 어떻게 돼 있느냐면 과세 표준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1,200만 원인 경우, 과세 표준이 4,600만 원인 경우, 과세 표준이 8,800만 원인 경우,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5억 원인 경우, 자,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누진 구조죠. 그죠? 자,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세율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구조가 바로 누진 구조예요. 세율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그래서 1,200만 원 이하는 6%, 그 다음은 15%, 그 다음은 24%, 35%, 38%, 4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진세예요. 그래서 이걸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제일 낮은 게 몇 프로? 6%. 제일 높은 게 몇 프로? 4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단계. 초과 누진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초과 누진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어요, 이제? 이 그림을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자, 0.5%에서 2%까지 5단계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걸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몇 단계예요? 5단계니까 칸을 5개로 나누라고요. 됐죠? 그래서 제일 낮은 게 몇 프로? 0.5%, 제일 높은 게 2%. 중간에는 뭔지는 몰라도 상관은 없으니까. 하나, 둘, 셋, 5개 맞죠? 자, 이 구조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0.2에서 0.2%에서 0.5%까지 3단계 누진세입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몇 칸으로 나누어라? 3칸으로 나누어라. 그래서 제일 낮은 건 0.2요. 제일 높은 건 0.5다. 중간에 있는 건 모른다. 신경 쓰지 말자. 아셨죠? 이런 구조로 가는 게 이 내용이죠.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자, 지금 누진세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세율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1,000만 원이면 몇 프로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6% 구간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1,000만 원에 6%를 곱해서 세금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과세 표준이 2,000만 원이다. 몇 프로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15% 구간에 들어가 있죠? 이때부터는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15%를 곱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 계단부터는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몇 번째 계단에 있어요? 두 번째 계단에 있으니까 두 번 계산하라고요.
그러면 2천만 원까지 가려면 일단 첫 번째 계단인 얼마가 필요해요? 1200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그냥 6%예요. 자, 이제 1200까지 왔으니까 1200에서 2000까지 가려면 얼마 필요해요? 800이 필요하죠. 그 800에 대해서 15%예요. 그래서 초과분에 대해서만 누진세를 적용을 해라 이 말이에요. 전체에 대해서 세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초과분에 대해서만. 자, 그러면 5천만 원을 가보죠. 5천만 원이면 몇 번째 계단에 들어가 있습니까? 세 번째 계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계산하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계단인 얼마? 1200까지는 그대로 6%를 그대로 적용하시고요. 그러면 1200까지 왔으니까 이제 얼마까지 또 달려가야 돼요? 4600까지 가야죠. 얼마 필요해요? 3400 필요하죠? 빼기 할 줄 알죠? 46 빼기 12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얼마 필요해요? 3400이 필요하네요. 여기에 15%를 곱해요. 그러면 이제 합쳐놓고 보니까 4600 됐죠? 이제 5000까지 가려면 얼마 필요해요? 400이 필요하죠. 여기에 24%를 곱하시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바로 무슨 구조예요? 요게 누진세 구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1000만 원일 때는 6%니까 60만 원 나오겠네요. 자, 2000만 원일 때는 72만 원에 120만 원 하니까 192만 원 나오겠죠? 그 다음에 5천만 원일 때는 72만 원 했다가 510만 원 했다가 96만 원 나오니까 678만 원 나오죠? 자, 678만 원 나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누진세예요. 누진세. 아셨죠? 물론 실무에서는 이렇게 계산 안 해요. 이건 그냥 이론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실무에서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 했다가 24%를 그냥 곱해요. 곱한 다음에 이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빼버려요. 그래서 이걸 누진공제라고 배워요. 실무에 가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계산한 다음에 여기가 빈 공간이잖아요. 여기를 빼는 방식으로 가요, 실무에서는. 그래서 실무에서는 뭐 5천만 원 구간이다. 그러면 그냥 24% 곱하고 누진공제를 줘요. 여기를 빼라고 금액을 아예 만들어서 준다고요. 그 표를 아예 만들어서 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론상으로 공부할 때는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상책이고요.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 과세 표준이 1억이면 세율은 몇 프로예요? 4%니까 4%니까 400만 원 내시면 되죠? 맞잖아요. 자, 그러면 과세 표준이 5억이라면 세율은 몇 프로예요? 그래도 4%죠. 그래도 4%니까 얼마 내면 돼요? 2천만 원을 내면 되죠. 요게 비례세예요. 그러니까 세율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안 변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몇 배 차이가 나요? 5배 차이가 났죠. 그러니까 여기도 몇 배 차이가 나요? 정확히 5배 차이가 나는 게 비례세. 그래서 과세 표준이 움직이는 크기만큼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세금도. 근데 자, 소득세를 보죠. 소득세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일 때 6에서 40% 누진세를 적용을 했더니 60만 원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일 때 6에서 40% 누진세를 적용해 봤더니 678만 원이 나오네요. 이 구조로 가는 게 누진세. 자,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가 됐지만 실제 적용하는 비율은요, 다르죠. 여기는 6%만 적용됐지만 여기는 6%하고 15%하고 24% 세 개가 적용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몇 배 차이 나요? 5배 차이 나는데 세금은요 11배 차이가 나요. 이 구조로 가는 게 누진 구조예요. 그래서 학개론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 그러면 비례세 구조는 이런 구조죠. 널판지를 놓고 정 가운데다 받침대를 놨을 때 얘를 이만큼 밟으면 반대쪽도요, 딱 그만큼만 움직이는 구조. 요게 뭐예요? 요게 비례세고, 누진세 구조는 자, 널판지를 놓고
한쪽 축으로 밀려서요. 받침대를 놨을 때 여기를 딱 이만큼만 밟으면 반대쪽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결과가. 이걸 학개론 시간에서는 레버리지 효과라고 배웁니다. 지렛대 효과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지렛대를 이용을 하게 되면 적은 힘을 주고도 뭐 할 수 있어요? 큰 물건을 올릴 수가 있죠. 이게 지렛대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 적게 투자를 해서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그게 레버리지 효과죠. 아셨어요? 세금에서도 그런 효과가 있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누진세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누진세 제도는 왜 만들어 놨을까? 이 문제예요. 누진세 제도는 왜 만들어 놨을까? 누진세는 왜 만들어 놨을 것 같아요? 계산 방식은 비례세가 훨씬 더 계산 방식이 쉬워요. 그런데 누진세 구조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 만들어 놨을까요?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라. 이것도 많이 나와요. 이거 본 사람은 이거 나오지만 이거 본 사람은 이게 나와요.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더 많이 내라고요. 더 많이. 왜?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형평성. 자, 같은 세율을 내는 게 형평성에 맞을까 안 맞을까 이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10만 원 가진 사람이, 자, 만 원 가진 사람이 1,000원을 내는 구조하고 만 원 가진 사람이 1,000원을 냈으면은 뭐예요? 딱 10% 냈잖아요. 10만 원 가진 사람은 얼마를 내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면 만 원을 내면 되죠. 그러면 10만 원 가진 사람이 만 원을 내는 것과 만 원 가진 사람이 1,000원을 내는 것과 숫자상으로는 비율이 같지만 그게 형평성에 봤을 때 맞냐 안 맞냐의 문제가 생겨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적인 문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는 친구와 여전히 아직 취업 준비를 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 두 친구가 만나서 밥을 먹어요. 밥값은 누가 내요? 왜요? 그런 법이 어디가 있냐고요. 아니 각자 자기가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친구가 직장 다니는 친구가 삽니다. 누가 보더라도 되게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그죠? 왜? 예? 둘이 사귄다고요? 그러지는 않아요. 예? 자, 쉽게 말하면 능력 되는 사람이 뭐 하자라는 거예요? 네 지금 힘드니까 내가 이번에는 너 밥 사줄게. 대신 공짜 아니야. 나중에 너 취업해서 돈 벌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좋은 거 나한테 사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물론 진담일 거예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이게 올바른 사회 맞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단순히 사람을 숫자로만 평가하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만 원 가진 사람이 1,000원을 쓸 때는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9,000원밖에 안 남으니까. 그죠? 하지만은 10만 원 가진 사람이 만 원을 쓰는 것은 부담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농담식으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중동의 그 부자 중에서 만수르, 우리 형님, 예? 우리 만수르 형님이 1억 쓴다고 해서요. 그 사람 입장에서 1억이 큰 돈이겠냐고요.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은 저 같은 사람이 100만 원을 쓴다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율로 쓴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1,000억을 가진 사람이 100억을 써도 900억이 남아요. 그렇죠?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100만 원을 쓰면은 9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걸로 어디서 뭘 먹고 살겠냐 이거예요. 1년 동안. 자,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 게 맞느냐? 누구나 다 뭐 하고 싶어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마음 편하게. 그러려면 결론은 뭐밖에 없느냐? 있는 사람들이 좀 뭐 해주십시오. 좀 도와주세요. 어차피 세금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내야 되긴 내야 되지만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내주시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조금 덜 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맞죠?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회비를 내라 그래요. 회비를. 자,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기념인데 우리 조만간에 한번 만나서 회식 한번 합시다. 그래서 각자 10만 원씩 내세요라고 예를 들어서 말을 한다고 치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는 그 10만 원이 부담이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10만 원이 되게 부담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다 같이 좋은 취지로 모았다면 내가 어려워도 낼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정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너는 그냥 2만 원만 내. 내가 나머지는 내줄게.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게 진짜 아름다운 사회잖아요. 그걸 추구하자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누진 구조예요. 그러니까 누진 구조는 이런 구조가 되죠. 자, 우리 비례세하고 누진세의 차이점은 딱 이거예요. 자, 똑같은 네모를 놓고 봤을 때 절반을 자르는데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이 방식으로 절반으로 자르는 방식과 이 방식으로 절반을 자르는 방식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은 같아야 달라요? 당연히 같겠죠. 이렇게 놓으나 이렇게 컵을 반드시 놓으나 비스듬하게 놓으나 그 양은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걷어들이는 총액은 어때요? 같아요. 단 걷는 방식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차피 이렇게 거드나 이렇게 거드나 총액은 똑같이 거쳐요. 단지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을 가느냐, 없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있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보다는 이 구조가 낫지 않느냐. 어차피 총액이 똑같다면 없는 사람한테 조금 덜 거둡시다. 그래야 숨통이 트이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누구한테 받아냅시다? 있는 사람들한테 받아냅시다. 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원래 1,000만 원하고 5천만 원이면 5배죠. 뭐 원래대로 계산한다면 이 사람은 100만 원을 내야 되고 이 사람은 500을 내야 되는 거예요. 구조상. 근데 이 사람이요, 조금 더 내주라고요. 왜? 당신이 이 돈을 내더라도 이 사람이 세금 안 낸 것보다 더 많이 남잖아요, 이쪽에.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 더 내주세요. 그러면 그 더 내준 만큼 이 사람이 뭐 하면 돼요? 조금 덜 내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덜 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 구간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때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때는 당신이 도와주세요. 이 구조예요. 이론상.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진세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 때문에 만들어 놨느냐? 재분배예요. 재분배. 그러니까 이 구조로 본다 그러면은 원래대로 가면은 여기가 기본인 거죠. 여기가 기본인데 이 구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걷자고요. 그러면 이 반대쪽 구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뭐 해도 되니까? 덜 걷어도 되니까. 아셨죠? 자, 결국에는 누진세는 재분배를 통해서 뭐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빈부의 차를 줄이겠습니다. 이 구조가 누진세 구조인 거예요. 빈부의 차를 줄이겠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도와주면 없는 사람의 부담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서 빈부의 차를 좀 더 해소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같이 잘 먹고 잘 삽시다예요. 누구끼리? 사람끼리. 그래서 인세에서 쓰는 방식이라고요. 근데 물건끼리는요, 그럴 이유가, 그래서 물세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가는 거예요. 비례세로.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별로 계산할 때는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운이 안 닿을 수도 있고 닿을 수도 있고, 내 능력치가 이거밖에 안 될 수도 있고 이만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쟤는 정말 넘사벽이야, 도저히 쟤는 이길 수 없어 라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재라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늘이 내려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따라가는 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인정하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지 않아요? 네. 자, 그랬을 때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내가 금수저가 되기까지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이미 금수저로 태어났다면요, 이미 바탕에서부터 금수저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건 너무 쉬워요. 말아먹지만 않는다면. 자, 이런 환경의 차이도 있고 능력의 차이도 있고, 이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국가가 조절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누진구조라고요. 하지만 물건끼리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해서 이러한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게 누진세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 그건 이론이고, 자,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왔을 때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 구간에 들어가는 것은 미친 짓인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 구간에 들어가는 게 잘한 짓인 거죠. 결국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목표다, 적게 내는 게 목표다?
그렇죠. 절세하는 게 목표라 그랬어요. 아무리 의도 자체가 좋다고 하지만 내가 이 구간에 들어가면은 짜증이 나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정말 열심히 모았더니 도와주래요, 남을. 차라리 먹고 쓰고 입고 해가지고 내가 도움을 받는 게 낫다 이거야,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돈을 벌었다면 나는 더 내는 것보다 덜 내는 걸 선택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죠. 그러면 절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절세의 효과가 큰 쪽을 봐야 돼요. 그러면 비례세 쪽이 절세의 효과가 커요? 누진세 쪽이 절세의 효과가 커요? 그렇죠. 자, 여기는 이만큼 줄이면요, 딱 요만큼밖에 안 줄어들어요, 비례세는. 하지만은 얘는 이만큼 줄이면요, 세금이요, 이만큼이나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같은 노력을 했었을 때 그 효과는 어느 쪽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누진세 쪽이 훨씬 큰 거죠. 이해되셨어요? 어차피 얼마 되지도 않는, 효과가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굳이 노력해서 줄일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시간을 똑같이 한 시간을 공부했을 때 5문제를 맞을 수 있는 걸 공부를 해야지, 한 시간을 공부했는데 한 문제밖에 맞출 수 없는 것을 공부할 이유는 없죠. 우리 등록면허세라든지 재산세 같은 경우는 죽어라고 공부해봐도 한 문제예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차라리 소득세는요, 죽어라고 공부하면 6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효율성이 제일 높은 걸 선택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항상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지 말자고요. 쓸데있는 것에 목숨 걸자고요. 이해되셨죠? 자, 절세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절세 효과는 누진세에서 보는 게 효과적인 거예요. 누진세에서. 비례세에서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 것에서 누진세가 적용되는 것에서 절세 효과를 보려면 어떤 방식들이 있을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율을 낮춰야 돼요, 세율을. 얘가 낮아지면 당연히 세금은 줄어들잖아요. 여기는 낮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세율이. 왜? 여러 개니까. 이건 낮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세 효과가 거의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여기는 낮출 수 있으니까 절세 효과가 있죠? 문제는 얘가 낮아지려면 뭐가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얘가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얘를 줄이는 방식이에요.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예요? 공동명의라는 거죠, 이게. 왜? 요게 인세니까. 그래서 인세가 이때 또 한번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2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자, 2천만 원의 소득이 있었어요. 2천만 원의 소득이 있었는데 이게 한 사람 소득이라면 그 2천만 원에 6에서 40% 계산하게 되면 192만 원이 나와요, 세금이. 하지만은 이게 두 사람 공동 명의로 돼 있다면 소득은 각자 얼마씩 쪼개져요? 1,000만 원씩 쪼개집니다. 2천만 원이니까. 그러면 1,000만 원에 40% 곱하면요, 6에서 40% 곱하면 60만 원이잖아요. 역시 여기도 얼마예요? 그러니까요, 합쳐봤자 얼마밖에 안 돼요? 12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72만 원만큼 절세한 효과가 발생을 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누진세의 효과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왜 공동명의가 좋은지 그동안에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뭐 하라 그러면은 공동명의로 하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려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누진세 때문에 그래요. 인세면서 누진세니까 그래요. 자, 누진세는 줄여줄 가치가, 줄여줄 여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잘못하면 세율이 올라가지만 좀만 잘하면 세율이 떨어져요. 아셨죠? 근데 그건 뭐에 따라서 움직이느냐? 과세표준에 따라서 움직이더라. 그러면 과세표준을 같은 금액인데 과표를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은 뭐가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게 공동명의라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우리가 극단적으로 갔었을 때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인데 한 사람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5천만 원에, 자, 5천만 원에 세율 곱해가지고요, 세금 계산하면 678만 원 나오죠? 그냥 극단적으로 5명이 공동명의로 돼 있다고 하죠. 그럼 각자 얼마씩이에요? 1,000만 원씩이고 1,000만 원에 세율 곱하면 60만 원 나오죠? 여기에 5명치 해봤자요,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가 벌써 378만 원 차이가 난다고요.
이게 누진세의 위력인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6%만 들어가지만 여기는 6%하고 15%하고 24%까지 들어가니까 얘가 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게, 누진세는 과표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실무상 제일 좋구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공동명의구나. 라는 구조가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훨씬 쉽게 접근이 가능해요. 누진세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무사들이 보통 세무사 사무실 보게 되면 앞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문에? 창문 등에 뭐라고 적혀 있던가요? 크게 광고할 때. 세무사 사무실 보면요. 기장대리, 세무상담, 불복, 뭐 요딴 거 적혀 있어요. 그때 세무상담에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라고만 적혀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요딴 거 안 적혀 있다고요. 왠지 아시겠어요? 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공통점이 다 누진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내가 3분의 1로 줄여줬을 때 세금이 3분의 1만 줄어든다면 의미가 없지만 3분의 1로 줄여줬을 때 세금이요 10분의 1로 줄어든다면 그만큼 받을 수수료는요 커지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5천만 원 내야 될 세금을 제가 1,000만 원으로 줄여준다면 얼마 주실 거예요? 합법적으로, 불법 말고 합법적으로 1,000만 원만 낼 수 있게끔 해준다면 얼마 저한테 주실 거냐고요? 1,000만 원 줄 자신 있어요? 500요. 거기서 또 쇼부를 치면 어떡해요? 얼마를 줘도 아깝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적정한 선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왜? 어차피 포기했을 돈인데 그게 꽁돈이 생긴 거잖아요. 5천만 원 세금 낼 걸 1,000만 원만 내게끔 만들었으면 4천만 원의 이익을 받잖아요. 4천만 원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2천만 원을 주더라도 여러분들은 남는 거라고요. 물론 2천만 원 주기는 싫어요. 왜? 이제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또 협상에 들어옵니다. 너 아니어도 돼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쉽게 알려주지는 않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가는데 그게 알고 보면 되게 단순한 방법에서 절세 효과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로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좀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자, 우리가 보통 아파트 등을 사거나 또는 상가 등을 살 때 보통 취득했을 때 다운계약서를 써요? 업계약서를 써요? 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 다운계약서를 쓰는 순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1억짜리라고 가정을 하죠. 1억짜리인데 1억의 계약서를 썼어요. 취득세 얼마 내요? 4% 계산하면 400만 원 냅니다. 근데 다운계약서 써서 9천만 원에 썼어요. 취득세 얼마 내요? 360만 원 내겠죠? 40만 원 아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나중에 1억 1천에 팔았다고 치죠. 1억의 계약서 쓴 사람은 1,000만 원의 이익이 남습니다. 그러면 세율 곱하면 양도소득세는 60만 원이 나오죠? 1,000만 원이면 60만 원이잖아요. 근데 9천만 원의 다운계약서 쓰신 분은 2천만 원의 이익이 생기니까 세율 곱하면 세금이 192만 원 나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보통 살 때 업계약서 써요. 왜? 요때 조금 더 내둬요. 여기서 효과를 확 보니까. 자, 9천만 원짜리를 1억에 썼으면은요 40만 원 더 낸 셈이죠. 40만 원 더 냈잖아요. 그 효과는 여기서는요 132만 원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세를 하는 방식이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여러분들이 다운계약서를 써주잖아요. 요때는 기분이 되게 좋아요. 문제는 나중에 팔 때 이제 팔 때 난리 나요. 그래서 되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실제로는 1억의 실제로는 3억의 거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쪽에서 뭐라고 해가지고 나를 꼬셔서요. 1억에 씁시다 그래서 계약서는 1억에 썼어요. 나중에 이걸
3억 2천에 팔았는데 난리 나는 거죠. 자, 3억에 그대로 썼으면 이 사람은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냈으면 돼요. 그러면 192만 원이면 끝났을걸. 1억에 써주다 보니까 세금이요. 2억 2천만 원이 나와요. 여기에 가지고 세금 계산하면 최소 7, 8천이 나와요. 이제 와서 후회를 해요. 아, 나 그때 모르고 이렇게 써줬는데 어떻게 안 돼요? 안 돼요. 본인이 그렇게 썼으니까. 아셨어요? 감당이 안 됩니다. 비례세는 효과가 얼마가 안 되지만, 그래서 감당할 수 있지만, 누진세는요, 이게 감당이 안 될 만큼 늘어나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누진세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고민을 할 때는 비례세 쪽은 고민하지 마세요. 비례세 쪽을 굳이 줄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항상 뭘 고민을 해야 돼요? 누진세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무상담을 받게 되면, 취득할 때 세무상담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언제 팔 거예요?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생각이세요? 잘은 모르겠는데 뭐 한 이 정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정도의 가격이, 지금 시장 상황을 봤더니 가격이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준비를 좀 해봅시다. 지금은 다운계약서보다 업계약서가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양도할 때 비과세가 된다면 아예 취득할 때 다운계약서 쓰는 게 맞죠. 양도할 때 세금을 안 낸다면. 하지만은 양도할 때 세금을 내야 된다면 취득할 때는 포기를 하는 게 맞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물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그래도 대충 예상을 해서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무 전략이라는 것은 단기 전략이 아니에요. 장기 전략이에요. 오랜 시간을 두면서 하나씩 플랜을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안 갖춰져 있으면 중간에 상황이 변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바로바로 대처가 가능해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파는 사람은 다운 계약서를 원해요? 업 계약서를 원해요? 그렇죠. 팔 때는 다운이 맞죠. 근데 살 때는 업이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뭘 생각해서 업을 해요?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해서 미리 업을 시켜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를 시켜놓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실을 둘 다 안다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안다면 절대 계약이 제대로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실거래로 계약서를 써요. 그래야 양쪽이 손해가 없으니까. 근데 한쪽이 모르면 무조건 한쪽에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이야. 뭐 그 사람 설득하는 것은 일도 아니니까. 아셨죠? 이제 이걸 좀 더 확대시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상속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되면은 무슨 세금을 내야 되느냐면 상속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분이 살아계시면 최소 10억까지는 공제가 돼요. 상속세가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분이 살아계시면 최소가 10억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재산이 예를 들어서요, 총액이 현금만 예를 들어서 한 2억 있었고 부동산이 몇 개 있는데 그걸 평가를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6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 두 개 합쳐서 얼마예요? 8억이에요. 그럼 무조건 세금 안 내겠죠.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그 상속받은 재산을 감정평가를 받아서 올려야 돼요. 어차피 얼마까지는 세금 안 내니까. 그래서 그걸 6억이 아니라 8억으로 올려버려야 돼요. 왜? 그래야 나중에 팔 때 6억으로 평가돼가지고 세금 면제받고 나서 나중에 7억에 팔면 1억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지만 8억으로 평가액을 올려가지고 역시 세금 면제받고 나중에 7억에 팔면요, 세금 안 낸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것들이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어요? 왜? 이게 누진세의 효과 때문에 그래요. 비례세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세다, 물세다, 비례세다, 누진세다. 개념은 대충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갈게요.